안녕하세요. CCR 부동산 경매 스토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갔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이제는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꽃을 피운 나무들도 있었고요. 작은 꽃봉오리를 맺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빛깔의 새싹들이 도는 것을 보니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시작부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한국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으며 반면 일반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발간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와 2017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소개를 해드리고 재테크와 투자에 대한 저희 견해를 간단하게 밝힐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또는 다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음 달에 결혼하는 누구누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처갓집이 부자래. 그 집 아들은 좋겠다. 또는 옆집에 사는 누구 아들이 어렵게 장사 민천을 빌려가지고 땡땡 식당을 열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돈을 벌었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은 돈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자로 생각하는 재산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어떤 분은 10억, 또 어떤 분은 20억, 또 어떤 분은 50억, 100억. 머릿속으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왠지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5억, 10억 정도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로또 당첨 금액이 그때그때 다르지만도 당첨이 되더라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에서 20억 정도 당첨이 된다 해도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10억, 2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어떤 분들은 평생 만지지도 못할 금액이지만 선뜻 부자라고 이야기하기는 망설여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잠시 이 이야기를 접어두고 질문을 한 개 더 드리도록 할게요. 부자라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벌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천만원, 5천만원? 아니면 1억 정도는 벌어야지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 정도 벌면 만족하고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매스컴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이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또는 처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 전 아들과 아침을 같이 먹고 있는데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아빠, 우리는 부자야?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었죠. 왜 그게 갑자기 궁금하지? 아들은 그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부자라면 매일 양념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들은 부자가 아니라서 매일 양념치킨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치킨 좀 많이 사주세요 하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럼 넌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으니까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한 1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은 아직 돈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1억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1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지금은 은퇴하신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렇듯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1억만 있어도 만족한다면 부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내가 10억이 있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부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만족이란 단어와 부자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작성한 2017 한국부자보고서와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국민은행이 자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KB금융연구소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7 한국부자보고서는 작년 2017년 4월에서 5월 동안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400명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산관리 방식 등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았고요. 2017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20세에서 74세의 가구주 2,000명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금융자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 적금, 채권, 각종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00만 달러의 사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100만 달러 즉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이 된다면 아직도 부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보시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금융자산보다 조금 더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으로 본다면 최소 25억 정도 되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 부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재산 규모에 대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럼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왼쪽 표를 보시면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부자 수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24만 2천명 정도가 부자입니다. 부자들의 수는 해마다 약 15% 내외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부자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약 0.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0.47%가 우리나라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상위 0.5%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지역별 부자들의 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부자들은 당연히 서울에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되는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고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2013년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이 37.8%, 반면 부동산 자산이 56.9%를 차지했는데요.
2017년을 보시면 금융자산이 44.2%, 부동산 자산이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자산은 2016년까지 축소되다가 다시 작년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결국은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부동산 자산도 늘어나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 되는데 부동산 자산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부동산의 경우 투자 비중은 2016년의 경우에는 빌딩이나 상가의 비중이 컸지만 2017년의 경우는 아파트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의 이슈인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 이유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7 KB 골든라이프 보고서 내용 중 은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자들이 아니라 20세에서 74세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왼쪽 편은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은퇴 연령에 대해 가지고 빨간 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대 경우에는 61세, 나이가 많아질수록 희망하는 은퇴 연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에서는 76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희망 은퇴 연령은 65세입니다. 반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실제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약 50% 이상이 75세 넘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은퇴 연령과 실제 은퇴 연령 사이에는 약 10살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은퇴 연령이 65세이지만 실제로 은퇴가 75세가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명이 길어지고 동시에 은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였거나 또는 계속해서 노후 생활을 소득 창출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해서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반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태 가구 중 55세에서 59세 사이에 반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평균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유사업종군으로 직업을 전환하게 됩니다. 반태를 경험하는 평균 나이는 47세입니다. 요즘 공무원이 아니라면 평생 직장이란 말은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47세가 되기 이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반태 기간은 평균 2년 정도 걸렸지만 1년에서 2년 미만이 33%를 가장 높고 그 다음 6개월 미만이 22.2%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3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전체 18.8%로 상당히 높습니다. 반태를 한다면 5명 중 1명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국 부자 보고서로 돌아와서 일반 가구와 부자 가구의 가구별 소득 구성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구와 부자 가구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반 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88.5%로 매우 높고 부동산이나 이자, 배당 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의 비중이 4.5%에 불과합니다. 반면 부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약 60%, 재산소득이 약 32%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일반 가구의 연소득 평균은 4,883만원이고 월소득은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0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07만원을 소득 구성으로 환산해보면 근로소득이 360만원, 재산소득이 18만원, 기타 소득이 29만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가구의 경우에는 연평균 소득이 2억 6천만원이고 2억 6천만원을 12로 나누어 보니까
월 소득은 2167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근로소득은 약 1300만원, 재산소득은 690만원, 기타 소득은 172만원 정도 됩니다.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로는 일반 가구는 237만원, 부자 가구의 경우에는 717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자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치면 약 860만원으로 은퇴 후 적정 생활비 717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가구의 경우는 지금 당장 은퇴를 하더라도 노후 걱정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가구는 어떨까요? 지금 은퇴를 한다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의 합계가 약 4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적정 생활비가 237만원, 약 19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은퇴를 한다면 끔찍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나이도 앞에서 보면 75세 이상이 50%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준비된 노후, 내가 원하는 은퇴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5년 후, 10년 후 은퇴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적정한 생활비가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47세의 반태와 65세의 희망 은퇴 시기를 준비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지금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매달 소비를 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사실은 일반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종국에 가서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을 위해 회사 생활이나 자영업에만 지금 집중을 해야 할까요? 결국은 매달 들어오는 근로소득이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소득에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나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현재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 노후 계획을 직접 세워보신다면 매일 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테크와 연관이 지어지는데요. 지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의 현재 삶을 풍족하게 하고 나의 미래 노후를 위해서 나머지 돈을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재테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재테크라는 것은 나의 여유자금, 즉 매월 일정한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난 다음 남는 잉여자금으로 나의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남는 여윳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서 나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는 않죠. 결국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유자금, 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도 들어가야 하고 더불어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나의 돈과 시간, 정성을 어딘가에 쏟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은행은 매우 안전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 즉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극복해야지만 나에게 원금과 더불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나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위험을 이익으로 바꾸는 과정을 저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된다면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먼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자의 기준과 한국 부자들의 수,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 대해 가지고 한국 부자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반태와 은퇴에 대해 가지고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내일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노후 준비라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리스크는 따르지만 투자, 즉 재테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CCR 부동산 경매 스토리였습니다.